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 20여 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데도 국가안보실의 지속적인 지침으로 잦은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작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의 윤리위 맞불제소 사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원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중간 수사 결과 어제 서면으로 하루 빨리 발표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와 함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번 감사원의 중간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근데 저는 오늘 밤 새벽이었죠. 결과를 보고 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설마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분의 월북에 대해서 국가의 높은 지도자급들이 그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해서 사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북으로 속단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또 지금 나온 것이 끝까지 이대진 씨를 찾거나 구하려고 하려는 노력들도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고 그분이 월북,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라는 그 꼬리표가 붙었을 때 본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결국 씌워서 이 죽음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가가 본연의 국가의 일을 하지 못한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감사 결과로 인해서 조금 진실이 더 밝혀져서 망자의 명예도 좀 회복이 되고 이참에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치권이 다시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표적 감사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제 감사원이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태동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도 그랬고 정부의 어떤 소속 기관인 것처럼 얘기했던 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병호 사무총장 최근에 문자 논란, 대통령실과 주고받은 문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원이 정말 독립적으로 이 감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감사원의 이 중간 발표,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이제 김연아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아직은 이게 감사원의 결과가 완전히 된 게 아니라 중간 발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사 요청을 했다는 중간 발표를 하는데 통상 감사원이요 중간 발표를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뭐 감사원의 자료 요구를 하면 아직 감사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서 완료가 된 뒤에 보고를 하겠다. 이런 게 감사원의 어떤 감사의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왜 이걸 중간 결과를 발표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은 감사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명확하게 근거로 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문서를 분석했다 뭐 이랬다 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끝이 정해진 책이라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꿈은 결국엔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했던 부분도 그거를 솔직히 무리해서 했죠. 근데 이제 좀 상황이 녹록지 않고 절차에 미흡하니 문재인 대통령 뺀 거예요. 네. 만에 하나 서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이 감사보고 중간 결과에 넣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모든 것들이 감사원이 신뢰를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표적 감사다. 끝을 정해주고 하는 감사다 보는 것이고 내용 측면만 해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은폐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부분들이 그러니까 2020년 9월 22일 날 최초로 첩보를 듣고 그다음에 24일 날 이제 이게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첩보와 정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9월 22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해상이 아니라 저쪽이라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SI 첩보를 통해서 첩보로 확인하고 그걸 정보로서 사실로 확인하는 게 이틀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정보로 확인하는 이틀을 은폐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감사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첩보와 정보 자체도 구분 못하는 감사원.
근데 결국에는 이 은폐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산한 것이다. 그다음에 월북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 월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건 당시에 SI 첩보를 통해서 국방부가 분석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SI 첩보를 분석할 수 있는 건 국방부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국방부가 당시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현 정부의 청와대가 국방부가 보고한 분석 보고서 중에 월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믿지 말란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믿었다? 그게 문제가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SI 첩보 처음에 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나왔을 때 SI 첩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SI 첩보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 감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보는 것이고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이 되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는 뭐 단정 지을 수 없다.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소각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북한 쪽에서 반대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하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라 라는 팩트 체크의 어떤 발언을 가지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것처럼 감사 보고서가 돼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요. 저는 좀 감사원이 너무 표적적이고 목적을 정해놓은 감사다라고 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2020년과 2022년 지금 나오는 내용들 두 분도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우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작감사입니다.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었습니다. 청구감사입니다.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감사원은 이런 비열한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기습적이고도 전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떤 예외도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 대변인의 발언이었는데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 결국 서 대변인께서 말한 정치감사다. 그 목표의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라는 발언이고요. 이에 대해서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명예살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감사원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를 제기를 쭉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좀 반박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워딩에서 그거를 정말 똑같이 바꿔서 우리가 하고 싶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준 씨의 사망 사건을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해경과 국방부와 합참과 또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이 짜맞추기를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대준 씨가 신었다고 추정하는 슬리퍼도 지금 주인이 아니라는 거고 구명조끼도 이대준 씨가 탔던 배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많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나 했던 것들이 지금 다 증거로 나오고 있는데 똑같이 민주당은 그때 얘기만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이대준 씨가 물에 빠져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어떤 누구의 하나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우리가 그 실수를 덮으려고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의 뭘 덮으려고 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여기 지금죠. 뭐 정치적 의도를 갖고 네. 대통령에 대한 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저는 김정은의 뭔가 눈치를 보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뭐 통치적 행위 이런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사결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점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을 드린 건 네. 이런 여러 가지 의심 속에서 또 대통령도 너무 속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회의록이 나왔다고 하니 저는 물어봤던 것 같고 저는 대통령 이전에 이미 검찰에 조사가 넘겨간 뭐
서욱 장관이라든가 국정원장이라든가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설마 대통령을 속이고 본인들이 북한의 정권을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연설에 뭐 좀 뭔가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자기네들끼리 어떤 전략을 짰던 게 아닌가라는 게 1차적 의심이고 그것을 대통령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저는 이번 감사가 끝나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네. 결과가 또 검찰의 수사도. 근데 지금 민주당의 반응을 보시면 당연히 그 다음은 대통령일 거라고 미리 지금 짐작을 하고 네. 있고 네. 방어태세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통치적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뭔가 그때의 사정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설사 지금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 것들이 다 억지다. 정치적 공세다, 정치적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중간 수사 결과,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영주 대변인도 이 점 좀 지적하시는데. 글쎄요, 뭐 옛날 감사 결과 한번 쭉 찾아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것만이 있었던 유일한 사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대준 씨 가족 측에서 지금 굉장히 이 억울함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민적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오늘 뉴스에 오전에 계속 저희가 듣고 있는 게 북한의 도발. 저는 이 문제 정도는 감사원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국민적 관심사라고 판단해서 중간 결과에 대해서 예. 얘기했다.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저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 지도부와 상임위 차원의 논의 거쳐서 대응책 내놓을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응책들 지금 국감식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이 하는 행태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수상쩍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감사보고서 중간 결과를 내놓은 거를 팩트 체크,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한 부분들을 증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좀 뭐 자꾸 말씀 중에 그 뭐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데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 하는 노력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 거는 다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지면 종전선언, 저는 그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얘기할 때 그냥 기승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뭐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종전선언 전에 이거는 그때 가서 한 것이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이죠.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했습니까? 유엔 가서.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김정은 당시에 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워하면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의 공식적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네. 그런 정권이에요. 단호할 건 단호하고. 근데 자꾸 지금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친일 사관 부분의 실언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이나 권성동 대표의 실언이나 그다음에 심지어 엊그제 있었던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의 그 실언, 종북 좌파의 전직 대통령 총살하겠다는 이런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 너무나 이런 북한의 민주당이 눈치를 본다라는 또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원 자체 발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면에 어떤 시기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도 자료를 보면 10월 14일 그러니까 오늘 엠바고가 걸려 있더라고요. 감사원 보도 자료는. 그런데 어제 황급하게 모 매체에서 그 엠바고를 깨고 쓰니까 보도 자료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엠바고 시간을. 그게 말이 됩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엠바고 시간까지 변경해 가면서 발표를 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격을 하면 북한 편드냐, 북한 눈치 보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 도발이 있는데 감사원 이 결과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지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를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 현 정부에서 여기까지 초래한 것들은 한 번도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예. 뭐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했냐 하지만 우리가 이 분단 이래로
북한과 이 남한의 이런 대치 상황들은요. 말로 풀거나 힘으로 풀었으면 벌써 풀었죠.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힘든 상황이 북한의 상황이다. 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에서 잘못된 여러 가지 막말 발언과 현 정부의 실력이 없음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좀 덮어서는 안 된다라는 좀 우려가 큽니다. 네.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여야의 갈등은 더 첨예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발언 연일 뜨거운 감사입니다. 그제 환노위 국감에서 김일성주의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다 뭐 이런 발언 등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어제 라디오에서도 또 강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고 오시죠.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복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 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여정과 김영남 앞에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 김일성주의자죠. 과거 2019년에 그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이런 과거의 발언들을 진행자가 다시 한번 되물었는데 회수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입장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국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도스태핑에서 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던데 아무렇지도 않게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인사참사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지를 아예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막장 인사입니다. 이런 분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해서 노사정을 이끌고 협의를 이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에 대해서 이분을 가치를 뭐 인정하고 그러면 이분 책도 있고 저도 좋아합니다. 글씨도 예쁘고 해서 좋아하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분이 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쓴 글씨가 들어간 소주를 먹는 국민들은 다 김일성주의자고 종북주의자입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진 분을 지금 정부의 주요 직책으로 앉혀놓은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를 인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비극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서 당연히 이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문을 하니까 김문수 위원장 노동 현장을 잘 알아서 다른 분 고려하지 않고 인선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거기에 앞서서 또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있었던 것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의 기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는 대통령실의 기조를 파악하기 전에 이 논란이 왜 야기됐나. 김문수 위원장이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경사위 위원장은 청문회 대상도 아니죠. 국감장에 불러서 앞으로 그러면 경사위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노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묻다가 나온 대답도 아닙니다. 다짜고짜 국감장에서 윤건영 의원에 대한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게 국감장이 맞나 생각을 했어요.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나? 도대체 저 국감에서는 뭐를 원하는 건가? 그때 이제 다른 초선 의원이 물어봤어요.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뭔가 충성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문제 제기에 이용하고 싶은 건가? 당연히 과거 발언 꺼내서 얘기하면 윤건영 의원도 기분 나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논점인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김문수 위원장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저는 역시 신영복 교수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뭐 표현의 자유도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위에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과정에서 뭔가 이런 내용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서 얘기를 꺼냈다면 좀 다르지만 저는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건 민주당은 김문수 전 지사가 경사위원장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 노동 현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민주당의 어떤 인사보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 활동을 했었고 노동운동을 했었고 예. 그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으로 전향을 한 것 같지만 예. 김문수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옛날에 싸웠던 노동운동의 많은 운동가들이 변절했다. 그리고 기득권 노조를 편드는 지금 노조의 상황은 굉장히 왜곡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날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득권 노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정규직, 86%, 예. 그 86%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은 자꾸만 노조와의 협상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득권 노조에 들어가지 못한 그 대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거는 사상 검증과 관련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야말로 답을 정해놓은 거죠. 김문수 지사가 싫고 김문수 지사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그 발언까지 끌어온다면 네. 이거는 약간 진영의 싸움이 되고 또 문 대통령에 대한 뭐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까지 가져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이걸 통해서 지금 정쟁의 이슈를 더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어차피 임명이 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그 일을 갖고 저는 평가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평상시에 점잖으셨던 노웅래 의원이 그 국회 현장에서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그것도 윤리 죄속감 아닌가요? 저는 왜 이렇게 막말로 얼룩지는 국감장이 되었나.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국감장이 되었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명예와 위신? 이런 것들을 반박하고 지키는 국감 자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윤리위 제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윤리위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하는 윤리위 제소는 바로 이 막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제 식민 발언 논란이 있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국감장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감사 도중에 김재남 이사장을 향해서 혀 깨물고 죽지라는 막말을 한 권성동 의원.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막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도 국감장에서는 막말과 설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이런 상황 이어졌는데 일단 어제 있었던 장면 보시고 윤리위 제소 이야기 나눠보죠. 뭐 민주당 방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TV조선 채널A를 국민의힘 기관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며칠 전에 또 그 말을 하셔가지고 또 곤혹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위원회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윤영찬 의원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르치지 말고 사회가 잘 보시라고요. 잘못하면 가르칠 수도 있죠. 아니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 됐습니까 그러면? 온갖 언론에서 그렇게. 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오가야 되고 질의가 있어야 되는 국감장에서 막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막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사실 여러 차례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처리된 게 단 한 건에 불과해요. 과거에 강용석 의원 시절에. 네. 이게 사실 윤리위 지금은 위원들 구성 자체도 안 돼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이 막말에 대한 언급을 윤리위 제소까지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국회 윤리위가 굉장히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
거기 올라가서 어떤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던 경우 없는 것 같고요. 예. 사실은 거기에 가서 처벌을 받는 것보다 저런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뭐 기사화가 됐을 때 일종의 정치인들의 노이즈 마케팅이 더 크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거를 노리고 일부러 좀 거센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이제 좀 국회가 좀 정제된 언어, 그다음에 상대를 좀 존중하는 그런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아야 되는데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네. 거. 네, 그리고 정말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정책 질의를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국감 랭킹 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그날 국감이 끝나고 나면 질의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별표를 몇 개 줘가지고 한 게 있었고 저도 그거 받으려고 굉장히 의식하고 국감을 했는데 네. 제가 올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보드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평가 자체도 안 할 정도로 다 그런 것들이 실종됐다라고 보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윤리위에 막말했다고 제소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웅래 의원의 발언도 뭐 거의 못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우리가 텔레비전에 다 비춰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막말을 하는 것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아니죠. 윤리위가 그걸 그 처리하지 기능, 않는 게 그렇죠. 잘못된다는 그 기능이 거죠. 전혀 작동되고 예. 있지 않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막말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뭔가 이 막말을 통해서 크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그 노이즈를 일으키는 네네.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러지 않겠습니까? 예.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제 김연아 의원께서 얘기를 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안 껴들었는데 그 표현의 자유 얘기하셨잖아요. 김문수 위원장. 그러면 현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는 그런 자유는 하는 자유인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 그 표현의 자유가 이런 막말하고 식민사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혀깨 물고 죽으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 정북주의자,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총살하라는 그런 표현의 자유인지 이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본인을 풍자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가서 조사를 하는 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냐 공정과 상식에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뭐 질의하면서 다투는 부분들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격해지면 말이 툭툭 나오지만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서 권선동 의원은 막말이에요. 그런데 정진석 대표는 가치입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정진석 대표의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입법부를 대표하는 여야가 같이 있는데 뭐 입법부가 이런 친일 식민사관을 인정하듯이 그러니까 봤더니 1919년 5월 30일 날 이완영이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과 지금 2020년 10월 23일 날 정진석 대표가 페이북에 올린 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입법부의 수치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위에 제소를 당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면 맞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막말은 어떤 윤리위 제소를 통해서 고칠 수는 있지만 이런 가치는 확고한 소신, 친일 사관에 대한 소신은 윤리로 고쳐지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리위 제소 민주당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거 방산 주식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공직자의 윤리 저는 이제 아까 서 대변인 생각이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가치는 윤리의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가치는 정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의 가치를 갖고 얼마나 상대방을 설득하느냐, 국민적 공감대를 얻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종북, 빨갱이 이런 표현 참 싫습니다. 그러나 실제했던 부분들이 있죠. 또 반대로 친일, 실제했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걸고 있는 이 친일 프레임 자체도 저는 종북 빨갱이만큼이나 굉장히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상임위를 맡을 때 그 상임위와 관련된 이해 충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그러니까 뭐 좀
그 윤리 기준을 갖다 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거기 소관 업무를 했대거나 뭐 또 주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범계 의원도 전직 법무부 장관이 바로 장관 끝나자마자 이 법사위에 가는 거 윤리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뭐 아주 적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방산 주식을 갖고 이게 다 있는 것이. 팔았으니까 이제는 좀 문제가 안 될까요? 근데 이제 항상 뭐든지 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보면 다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시는 거죠. 예.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제 팔았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주식값이 좀 떨어져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매입해서 만약에 차익을 남겼다. 그리고 국방의 발언이 있었다. 뭐 누가 또 집요하게 파고들면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래도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초선이긴 하지만 국방위를 오시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금방 팔 수 있는 걸 그때 파셨어야죠. 그리고 백지신탁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초보적인 발언입니다. 저는 백지신탁해서 주식 처분했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론의 가치도 없는데요. 이건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모두 다 포함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면 성일종 그 의원도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는데 그분도 그 주식 관련돼서 윤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심사 중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운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뭔가가 본인만 관련주를 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하나하나 보면 백지 신탁하신 분 많고 말씀한 대로 매각하신 분 없다.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논란에 휩싸기 싫어서 매각을 했으니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너무 정쟁이고 비생산적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이 이야기 어제 나온 또 중요한 또 정치권의 이야기라서 짧게 하나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 경찰이 무고죄에 있어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결정인 건데 사실상 경찰이 그러면 성상납 의혹이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미칠 여파,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미칠 여파와 또 한 번 같이 결정이 난 것이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리위에서 처음 이제 징계를 내린 것이 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결정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리위는 법적 판단을 하는 기구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내가 했다, 자진해서 했다, 네. 교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이게 무죄 판결을 받고 이건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이렇게 보는 판단이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기소장 원본을 보지를 못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또 하나의 판단은 법적에서 봤을 때 이거를 성상납이 아니라는 것을 또는 성상납에 관련된 증거로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다. 그분한테 정무실장이 가서 개인적으로 받아온 서류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증거라는 것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어떤 혐의를 결정짓기 어렵다. 이런 네.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윤리위는 어쨌든 이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에 거론된 것, 특히 당대표가 거론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뭐 저는 그것과 이것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당초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서 사실은 혐의 없음으로 지나서 어찌 보면 좀 정치적 타격이 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이제 연장이 되면서 사실 죽었던 혐의가 지금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연령상 정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 민감한 젠더 이슈 또 성상납이라고 하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 꼬리표를 어떻게 계속 끌고 가면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타격이 심한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풀어가야 할 본인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있나요?
짧게. 뭐 이준석 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든 정치적인 행보든 간에 국민의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는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수사 결과들을 보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겠지만 또 아직도 이준석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국민의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의심도 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는 아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됐다 하더라도요. 재판에서 밝혀질 부분이라서 보통 정치를 하면서 재판 많이 합니다. 재판 끌고 가면서 거기서 혐의를 벗어나면 지금 국민의힘의 윤핵관과 현 정부가 싸워왔던 이준석 대표의 내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그런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